저는 불과 1년 전까지 북한 체육계가 떠받들던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북녘의 인어라고 불렀죠. 하지만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4살 풍산개 백두뿐이었어요. 영하 20도 냉동 창고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어느 날 보이성 지도원이 백두를 투견장에 보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느냐 아니면 바다를 건너 사느냐, 둘 중 하나라고요. 제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백두와 함께 바다를 건넜는지, 제 사연 듣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연주, 올해 25살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선수였어요. 자유형 100m 기록 여성부 전국 1위였고 국가행사 때는 최고 지도자 앞에서 수영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인어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물속에서만큼은 제가 자유롭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버지는 체육지도부 간부였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수영장에 데려가 직접 가르쳐 주셨고, 제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훈련소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셨어요. 생후 6개월쯤 된 풍산개였는데 하얀 털이 눈처럼 빛나는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제 품에 안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이 녀석 이름은 백두다.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거야. 그때부터 백두는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백두는 풍산개답게 체격이 단단했어요. 어린 강아지였을 때부터 이미 황소처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훈련소에서 데려온 만큼 백두는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군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귀를 귀신같이 알아들었어요. 제가 백두야 앉아라고 하면 곧바로 앉았고 이리 와라고 하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개가 아니었어요. 백두는 제 감정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슬플 때는 조용히 제 곁에 누워 체온을 나눠줬고, 제가 기쁠 때는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해줬어요. 특히 제가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날이면 백두는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 기척을 알아채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으로 저를 덮쳐서 쓰러뜨릴 정도로 뛰어올랐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백두를 안고 웃곤 했습니다. 그럴 때 백두는 제 얼굴을 하즈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밤마다 백두는 제 침대 발밑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방 바닥에 자게 하려고 했는데 백두가 계속 침대 옆에서 낑낑거려서 결국 허락했어요. 백두의 따뜻한 체온이 발끝에 느껴지면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2020년 여름 저는 전국 수영대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유형 100m를 54초 3에 완주한 거예요. 북한 여성 수영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시상대에 올라 국기가 개양되는 걸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께서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고 계셨고 집에 돌아가면 백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그 순간이 사실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말이죠. 2020년 11월 3일 새벽 4시
거친 군홧발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깨어났고 백두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현관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이성 요원 7명이 들이닥쳤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백두는 제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댔지만 저는 백두를 붙잡았어요. 백두가 덤벼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박성호 동무는 어디 있나? 요원 중 하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방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했어요. 무슨 일이요? 박성호 동무 반당 종파 혐의로 체포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당 종파?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평생 당에 충성한 분이셨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아버지께서 따졌지만 요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어요. 저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비켜라. 요원 중 하나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백두는 그 요원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백두를 붙잡았습니다. 백두의 목덜미를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연주야, 괜찮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울부짖었지만 요원들은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 문턱에서 아버지께서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외치셨어요. 연주야, 백두는 내가 지켜라.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백두는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긁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백두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얼굴을 하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이틀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백두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현관문만 바라보며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보이성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즉결 처형되셨다는 거였어요. 반당 종파 혐의, 물증도 없고 재판도 없이 그냥 총살당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통보를 받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백두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백두는 저를 지키듯 제 몸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저에 대한 처분이었어요.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반역자 가족으로 분류, 평양 추방, 함경북도 경운군 냉동수산창고 강제노동.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북녘의 인어라고 불리던 국가대표 수영선수에서 반역자의 딸로 전락한 거예요. 짐을 쌀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가지 몇 벌과 백두의 밥그릇,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만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백두의 목줄을 꼭 잡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안 백두는 계속 창밖을 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백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요. 저는 백두를 꼭 안았습니다. 백두의 따뜻한 체온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백두야,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할 줄 몰랐어. 백두는 제 얼굴을 하드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괜찮다고,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함경북도는 벌써 겨울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단련대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다며? 여기선 그런 거 소용없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키울 수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두는 제 가족입니다. 제발 함께 있게 해주세요. 가족? 걔가 가족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발입니다. 백두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책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걔 먹일 건 내가 알아서 해. 배급 따로 안 나와.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백두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경흥의 겨울은 정말 잔혹했어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냉동 수산 창고로 가야 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1톤이 넘는 생선을 날라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은 곧바로 시커멓게 동상에 물들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영선수 시절 단련된 체력이 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식사량은 아이 밥그릇만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쌀밥이 아니라 강냉이죽이었습니다. 저는 그 적은 양의 절반을 백두에게 줬어요. 백두도 배가 고팠을 텐데 제가 주는 걸 다 먹지 않고 제게 도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백두야, 너도 먹어야지. 하지만 백두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핥았어요. 백두는 제가 더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강제 노동장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오면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아줬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다니. 저는 제 외투를 벗어 백두에게 덮어줬습니다. 백두는 외투를 입고 제 옆에 딱 붙어서 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검은 제복의 보위성 지도원이 작업장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영철이라고 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백두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이게 풍산계로구만. 명견이네. 체격도 좋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두를 제 뒤로 숨기며 대답했어요. 네, 제게입니다. 군견부에서 좋은 풍산계를 찾고 있거든. 이 녀석을 넘기게.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강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된다고? 반역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백두는 제 가족입니다.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강영철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백두는 으르렁거리며 강영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백두를 막았어요. 잘 생각해. 개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할 수도 있어. 강영철은 저를 밀쳐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백두는 제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줬어요. 그날부터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제 작업량이 2배로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1톤을 나르는 동안 저는 2톤을 날라야 했습니다. 배급표도 압수당했어요.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백두도 함께 굶었어요. 백두의 배가 홀쭉해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두야,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건 다 내 탓이야. 백두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같은 노동단련대에 있던 동료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김순이라는 40대 여자였는데 저보다 먼저 이곳에 온 사람이었어요. 순이 언니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주야, 조심해. 지도원 강영철이 내 개를 노리고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백두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순이 언니가 주변을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투견장을 운영해. 개들을 싸움 붙여서 돈을 벌거든. 풍산개 같은 명견은 투견장에서 엄청난 돈이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투견장이라니. 개가 개를 물어뜯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곳이잖아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악마들이 만든 지옥이라고요. 그 사람이 백두를 투견장에 보낼 거라고요? 아마도 그럴 거야. 풍산개는 투견의 최고거든. 특히 백두처럼 체격 좋은 녀석은.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백두가 투견장에 끌려가서 다른 개들과 싸우다가 찢겨 죽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백두는 제가 지켜야 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백두를 지킬 수 있어요? 순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망쳐. 여기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도망쳐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바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경흥은 동해 바로 옆이었어요. 바다를 건너면 남한 영해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잡히면 총살이고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백두는 투견장에 끌려갈 거고 너도 계속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차라리 도망쳐서 살 기회라도 잡아봐. 순이 언니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여기 있으면 백두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망쳐서 살 길을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백두를 안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백두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백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어떻게든 지켜야 했어요. 며칠 뒤 강영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박연주, 마지막으로 묻겠다. 걔를 넘기겠나? 안 넘기겠나? 안 넘깁니다. 좋아. 그럼 너는 재교육소로 간다. 재교육소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교육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곳에 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걔를 넘기든가 재교육소로 가든가. 선택은 내가 해. 3일 준다. 강영철은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백두는 제 옆에 앉아서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3일. 단 3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백두를 넘기고 제가 사느냐, 백두를 지키고 제가 죽느냐, 아니면 둘 다 살기 위해 도망치느냐.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백두는 내가 지켜라. 꼭 지켜야 한다. 네, 아버지. 저 백두를 지킬 거예요. 어떻게든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순이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언니, 저 도망치기로 했어요. 순이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결심한 거야? 네. 여기 있으면 백두도 죽고 저도 죽어요.
차라리 도망쳐서 살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그런데 언제 갈 건데? 3일 뒤 밤에요. 강영철이 3일 뒤에 답을 내라고 했거든요. 순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야겠네.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우리는 같은 처지잖아. 서로 도와야지. 그날부터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해안 지형을 그려줬어요. 어느 구간이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안전한지 알려줬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아. 경비병들이 졸릴 때거든. 그리고 이 구간이 경비가 제일 약해. 여기로 가면 바다로 나갈 수 있어. 저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됐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순이 언니는 방수 가방도 하나 구해줬습니다. 옷 몇 벌 넣어가. 젖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언니가 건넨 건 작은 칼 하나였어요. 혹시 모르잖아. 위험할 때 쓸 수 있게. 고마워요, 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그냥 살아. 남쪽 가서 잘 살아.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저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마지막 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였어요. 저는 백두와 함께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두는 제가 뭔가 준비하는 걸 눈치챘는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백두야, 우리 오늘 밤에 여기서 나갈 거야. 백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어차피 죽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살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백두는 제 손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백두는 항상 제 마음을 알아줬으니까요. 저녁 9시쯤 순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주야, 준비 다 됐어? 네, 언니. 조심해. 그리고 꼭 살아. 알았지? 네, 언니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언니의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밤 11시, 저는 백두와 함께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셌어요. 1분, 1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백두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귀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보니 깨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백두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2시, 저는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물병, 그리고 아버지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백두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어두울수록 들킬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저는 백두를 데리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백두도 본능적으로 조용히 걸었어요. 20분쯤 걸었을 때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초소를 지켜봤어요. 경비병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덤불 사이로 기어가듯 지나갔어요. 백두도 제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아픈 걸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초소를 무사히 지나치고 한참을 더 가니 바닷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바다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새벽의 바다는 무섭도록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이 바다에 들어가야 하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울 거예요. 백두와 함께 헤엄쳐서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중간에 힘이 빠지면 둘 다 익사할 텐데.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뒤에는 죽음만 있었으니까요. 백두야. 저는 백두를 안았습니다. 백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우리 여기서 죽느냐 아니면 바다를 건너 사느냐, 둘 중 하나야. 나는 살고 싶어. 너랑 함께 살고 싶어. 백두는 제 손에 천천히 앞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핥았어요. 저는 그걸 가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년을 함께 지낸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았으니까요. 새벽 3시 40분, 저는 백두를 안고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걸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멈춰.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들킨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두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팔을 휘저었어요.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속으로 박혔어요. 물기둥이 제 옆에서 솟구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어요. 저는 수영선수였습니다. 물속에서만큼은 제가 강했어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지만 저는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백두야, 버텨. 정신 놓지 마. 백두는 제 가슴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백두를 덮칠 때마다 백두는 작게 낑낑거렸어요. 하지만 백두는 참았습니다. 제가 헤엄치는 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팔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다리도 점점 감각이 없어졌어요. 추위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힘이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백두를 안고 이대로 가라앉는 건가? 아버지, 미안해요. 백두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한 불빛이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배였어요. 검은 배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강렬한 빛이 저를 비췄어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여기 있다. 사람이다. 배 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남한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구조됐다고, 살았다고.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았어요. 그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에 올라왔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두도 제 품에서 털털 털며 물을 뿌렸어요. 구조대원들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백두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걔도 괜찮아요. 둘 다 무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어요. 백두와 함께 살았어요. 저는 백두를 꼭 안았습니다. 백두의 젖은 털에서 느껴지는 체온, 백두의 심장이 뛰는 소리, 그 모든 게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백두야,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았어. 백두는 제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어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삶으로 왔습니다. 배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담요에 쌓인 채 갑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것과 같은 별이었지만 왠지 더 밝게 보였어요. 아버지, 저 살았어요. 백두도 지켰어요. 이제 남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백두를 안고 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분이 저를 부축해줬어요.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정말 여기는 남한인가요? 꿈은 아닌가요? 항구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제복을 입은 군인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탈북자이신가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의사로 보이는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백두를 좀 봐주세요. 백두요? 제게입니다. 오랫동안 찬물에 있어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수의사가 백두를 살펴봤습니다. 백두는 순순히 검사를 받았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지금은 너무 지쳐서 그런지 얌전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쉬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두가 무사하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구급차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백두도 함께 탈 수 있게 해줬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백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백두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체온 측정. 의사들은 친절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동상이 좀 있네요. 손가락 끝이 심하게 얼었어요. 치료하면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예요. 얼마나 굶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몇 달?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잘 먹고 쉬면 회복될 겁니다. 병실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따뜻한 침대, 깨끗한 이불, 난방이 잘 되는 방.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환경이었어요. 백두는 병실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백두도 정말 지쳤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백두 옆에 누웠어요. 백두의 배에 손을 얹으니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백두야, 우리 정말 살았어. 남한에 왔어. 백두는 잠결에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도 백두 옆에서 눈을 감았어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던 터라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연주 씨. 국가정보원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들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지.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하셨고, 저도 강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계를 투견장에 보내려고 해서 도망쳤어요. 그게 때문에요?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백두는 제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백두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두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개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박연주 씨, 혹시 북한 수영 국가대표였던 그 박연주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도 북한 체육계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북녘의 인어라고 불렸다고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조사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그들이 나간 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밥, 국, 반찬이 가득 담긴 쟁반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양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양 보충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백두밥은요? 깨 사료도 준비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개 밥까지 신경 써주다니. 북한에서는 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데 개 밥을 챙겨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백두에게 줬습니다. 백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밥을 먹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백두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탈북 경로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교육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남한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단어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아요? 제가 물었을 때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이 얼마나 신기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이름만 잘못 불러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괜찮다니.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백두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두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소리, 낯선 냄새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백두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백두를 예뻐해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백두를 좋아했어요. 언니, 이게 이름이 뭐예요? 1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백두야. 백두산에서 따온 이름이야. 우와, 멋있어요. 만져봐도 돼요? 그럼 백두는 착해서 괜찮아. 아이가 조심스럽게 백두를 쓰다듬었습니다.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손을 핥았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간지러워요. 백두야, 착하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두도 여기서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 생각이 날 때였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꿨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꿈, 함께 수영장에 가는 꿈, 백두를 처음 데려오시던 날의 꿈.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백두가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백두는 제가 울면 조용히 다가와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백두야, 너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너랑 나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백두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김민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28살이었는데 혼자 탈북해서 왔다고 했어요. 민지 언니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주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가능해. 민지 언니의 말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평생 가져갈 거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멈출 순 없었어요. 언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북한에서는 늘 배가 고팠잖아.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멋있다. 너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싶을까요? 수영은 이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영을 하면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백두랑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작은 집에서 백두랑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좋지. 그런데 연주야, 너 수영 엄청 잘한다며?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영은 이제 하기 싫어요. 왜? 너한테 재능이 있는데. 수영을 하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북한에서의 일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힘들어요. 민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주야, 도망치지 마. 내 과거는 내 일부야.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그걸 내 강점으로 만들어야 해. 어떻게요? 수영을 다시 시작해봐.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야. 민지 언니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수영을 좋아했어요. 물속에서 헤엄칠 때의 그 자유로운 느낌, 그게 좋았던 거예요. 북한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좋아서 했던 거였죠. 3개월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요. 정착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지 언니와 저는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연주야,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아프고 힘든 과거는 뒤로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네, 언니. 잘 살아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포옹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제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백두도 새 집이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더니 제 발밑에 누웠습니다. 백두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둘이서 여기서 살 거야.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백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어디든 좋다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라고. 저는 짐을 풀며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었어요.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남한에서 잘 살 거예요. 백두도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백두도 제 옆에 앉아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백두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경력도 쓸모없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다는 게 남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밝혀지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착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세, 식비, 백두 사료값을 내다 보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수영장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수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 즐겁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지 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수영을 다시 시작해보라고,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저는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영 강사 모집하시나요? 아, 수영 강사요? 지금은 모집 중이 아닌데요. 혹시 자격증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북한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하나원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적힌 문서였어요. 잠깐만요.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북한 국가대표였다고요? 네, 자유형 100m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일단 실력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지금 수영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관장님이 수영복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수영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강제 노동과 탈북 과정에서 살이 많이 빠진 거였어요.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움, 슬픔, 그리고 동시에 자유로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헤엄쳤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훈련했던 그 감각이 돌아왔어요. 25m를 왕복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폼은 살아있었어요. 수영장 밖에서 관장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관장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한데요. 정말 국가대표 출신이 많네요. 일주일 후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급여는 이 정도인데 괜찮으세요? 관장님이 제시한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백두에게 말했습니다. 백두야, 나 일자리 구했어. 수영 강사야. 백두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저는 백두를 안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백두도 신나서 짖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둘이 잘 살 거야. 수영 강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남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령하듯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설명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 줬어요. 특히 수영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제 도움으로 헤엄칠 수 있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헤엄칠 수 있어요. 7살 남자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물에 얼굴도 못 담그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는 25m를 혼자 헤엄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정말 대단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백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백두야, 나왔어. 백두는 뛰어올라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저는 백두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백두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준호라는 아이가 드디어 혼자 헤엄쳤거든.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백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백두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녁을 먹고 백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으며 별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평양보다 밝았습니다.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별은 거기 있었어요. 백두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아버지께서 보시면 기뻐하실까? 백두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수영장 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주 씨, 다음 달에 지역 수영 대회가 있는데 우리 수영장에서 선수 몇 명을 출전시키려고 해요. 코치 좀 맡아주시겠어요? 코치요? 네, 연주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상대, 국기, 국가. 그때의 긴장감과 압박감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북한의 대회가 아니라 남한의 지역 대회였고 저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죠.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준호, 서연이, 민수 이렇게 3명을 맡아주세요. 한 달 동안 집중 훈련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 아이와 함께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7살, 서연이는 9살, 민수는 11살이었어요. 모두 수영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대회 준비할 거야. 힘들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겠어?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열정이 보였어요.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정확한 자세를 가르치고 속도를 높이는 법을 알려줬어요.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을 떠올리며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다르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못하면 혼내고 체벌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해 줬어요.
준호야, 오늘 기록이 2초나 줄었어. 정말 잘했어. 정말요? 와,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도 기쁨을 줬어요.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백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두는 제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백두야, 요즘 재미있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저는 아이들과 마지막 훈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준호는 처음보다 10초나 기록이 줄었고, 서연이는 자세가 완벽해졌고, 민수는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정말 잘했어. 대회 때도 오늘처럼만 하면 돼. 선생님, 우리 상 탈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떻든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백두를 집에 두고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관중석에는 부모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준호 엄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준호 최선을 다할 거예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준호의 차례였어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출발대에 섰습니다. 저는 준호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준호야, 할 수 있어. 총성이 울렸고 준호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열심히 헤엄쳤어요. 저는 준호를 응원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준호가 결승선에 닿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개인 최고 기록이었어요. 준호가 물 밖으로 나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잘했어, 준호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의 엄마도 달려와서 준호를 안아줬어요. 다음은 서연이의 차례였습니다. 서연이는 침착하게 경기를 치렀어요. 완벽한 자세로 헤엄쳐서 2등을 했습니다. 은메달을 딴 거예요. 서연아, 대단해. 서연이가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민수의 경기였습니다. 민수는 가장 나이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4등이었지만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민수야. 정말 잘했어. 대회가 끝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코치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를 위한 도구였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백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두를 안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백두야, 서연이가 은메달 땄어. 정말 잘했지? 준호도 개인 최고 기록 세웠고 민수도 최선을 다했어. 백두는 제 얼굴을 핥으며 축하해 줬습니다. 저는 백두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백두야, 나 여기서 행복한 것 같아. 처음에는 북한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좋아.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 백두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백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며칠 뒤
관장님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연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코치를 찾고 있거든요. 연주 씨가 딱 적임자인 것 같아서 추천했어요. 저요? 네, 연주 씨는 탈북자이면서 수영 전문가잖아요. 탈북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 저처럼 북한을 떠나온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시청 담당자를 만나보세요. 일주일 뒤 저는 시청으로 갔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여자 공무원이었는데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박연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연주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고요? 네, 옛날 일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건데요. 단순히 수영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게 목표예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연주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탈북 경험도 있고 수영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 아이들도 겪고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백두에게 말했습니다. 백두야, 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거야.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처럼 힘들었을 거야. 고향을 떠나오고 가족을 잃고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아니까.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다음 달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의 탈북 청소년이 왔어요. 나이는 13살부터 18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눈빛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안녕, 나는 박연주야. 너희 수영 선생님이야.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북한에서 왔어. 1년 전에 탈북했지.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겪은 아픔을 알아. 가족을 잃은 슬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외로움, 그 모든 걸 나도 겪었거든.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가족을 잃으셨어요? 응, 아버지를 잃었어. 북한에서 처형당하셨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버지를 잃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많이 울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우리 여기서는 마음껏 울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혼내지 않아.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수영하자. 물속에서는 자유로워. 아무 생각 없이 헤엄칠 수 있어.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다 잊을 수 있어. 아이들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수영을 못했어요.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나는 너희가 올림픽 선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물속에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에 얼굴 담그는 법, 숨 쉬는 법, 팔 젓는 법.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헤엄쳤습니다. 겨우 5m였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성취였어요. 선생님, 저 혼자 했어요. 잘했어. 정말 대단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인사하며 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매주 오는 거야. 선생님,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마지막 아이가 나가고 저는 수영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제 경험이,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 백두를 안았습니다. 백두야,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아이들이 웃는 걸 봤어. 처음에는 다들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수업 끝나고는 웃더라고. 백두는 제 얼굴을 핥으며 축하해줬습니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아버지께서 왜 백두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백두 너 때문에 내가 탈북할 용기를 냈고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어. 백두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백두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고마워, 백두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탈북 청소년 수영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의 어두운 표은 사라지고 이제는 수영장에 오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에 혼자 50m 헤엄쳤어요. 15살 민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혁이는 처음 왔을 때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보여줄래? 네. 민혁이가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힘차게 헤엄쳤습니다. 자세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50m를 다 헤엄치고 나온 민혁이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잘했어, 민혁아. 정말 많이 늘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물 무서워했을 거예요. 아니야, 민혁이가 용기 내서 노력한 거지.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수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6살 지은이, 14살 수진이, 17살 태준이. 모두 제게는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제가 시작한 작은 전통이었어요. 수영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말? 무슨 발표? 북한에 대한 발표요.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 말씀 생각하며 용기 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가 겪은 일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어땠어? 처음에는 떨렸는데 말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친구들도 진지하게 들어줬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용감하다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돌아갈 때 태준이가 남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 있어? 선생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태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외로웠어요? 저는 태준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응, 정말 외로웠어.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낯설고 밤마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서 울었어. 지금도 외로워요? 가끔. 하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어. 너희 같은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지. 저는 아직도 너무 외로워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인 것 같아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태준아, 너 혼자가 아니야.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너의 친구야. 그리고 나도 있잖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천만에.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와. 알았지?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태준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랬었죠. 외롭고 혼자라고 느꼈었어요. 하지만 백두가 있었고 민지 언니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백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백두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백두야, 오늘 태준이라는 아이가 외롭다고 하더라. 나도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백두는 제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영장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연주야,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물속에서 패닉에 빠진 거예요. 물을 먹고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를 수영장 밖으로 끌어올리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수진이가 물을 토해내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괜찮아.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다른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갑자기 북한에서 강을 건널 때 생각이 나서. 괜찮아. 무서웠지? 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수진이를 진정시키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트라우마가 있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무서울 때가 있지. 그게 정상이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선생님도 그래요?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가끔 바다 꿈을 꿔. 탈북할 때 바다를 건넜거든. 그때가 너무 무서웠어. 지금도 가끔 그 꿈을 꾸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럼. 나도 완벽하지 않아. 아직도 아픈 상처가 있고
가끔 무너질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날 수업은 일찍 끝냈습니다. 대신 우리는 수영장 밖에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겪은 일들, 두려움, 꿈, 모든 걸 나눴습니다. 저는 엄마가 탈북하다가 잡혀가셨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탈북 중에 돌아가셨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제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몇 달 뒤 시청에서 탈북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석에는 공무원들, 기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주입니다. 탈북 청소년 수영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웃음도 없었고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웃습니다. 꿈을 꿉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수영이 그 변화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만들어준 겁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민혁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박민혁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웠어요. 탈북할 때 강을 건넜거든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수영을 좋아해요. 다음은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탈북자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연주 씨,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이들이 웃을 때요. 처음 왔을 때는 웃음을 잃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매일 웃어요.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잘했죠? 물론이지. 너희 모두 최고였어.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요. 희망을, 용기를, 사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백두에게 말했습니다. 백두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아이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어. 처음에는 작고 떨리던 목소리였는데 끝에 가서는 자신감이 넘쳤어.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너 알아? 내가 처음 남한에 왔을 때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북한에서는 국가대표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야.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북한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연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제 발표회를 본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탈북 청소년 수영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대요. 그리고 연주 씨를 총괄 코치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하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재단 사람들과 미팅 잡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백두를 안았습니다. 백두야,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지? 1년 전만 해도 북한 냉동 창고에서 강제 노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총괄 코치가 됐어. 백두는 제 얼굴을 핥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탈북할 용기도 못 냈을 거야. 백두, 고마워. 일주일 뒤 저는 재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4개 도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도시마다 코치를 배치하고 박연주 씨가 전체를 총괄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도와줄 사람들을 배치할 겁니다. 연주 씨는 프로그램 개발과 코치 교육을 맡아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2주 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탈북 청소년 50명이 모였어요. 저는 각 도시를 다니며 코치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14살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수영 배우면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너는 이미 강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거야. 수영은 그냥 내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일 뿐이야. 대구에서 만난 16살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도 꿈을 꾸고 싶어졌어요. 무슨 꿈? 수영 선생님이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광주에서 만난 17살 여자아이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개를 키워요. 북한에서 함께 온 개예요. 정말? 무슨 개인데? 믹스견이에요. 이름은 별이에요. 탈북할 때 별을 보고 길을 찾았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아이였어요. 잘했어. 별이를 포기하지 않아서. 걔는 가족이니까. 네, 선생님처럼 저도 별이랑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6개월 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도가 크게 향상됐고 학교 적응률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텔레비전 인터뷰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지 언니가 말했습니다. 연주야, 내 이야기를 들려줘. 더 많은 탈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저는 결국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백두와 함께 스튜디오에 갔어요. 제작진이 백두도 함께 출연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박연주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가 백두인가요? 네, 맞습니다. 백두는 제 가족이에요. 북한에서 함께 탈북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백두 이야기, 강제노동 이야기, 그리고 탈북 이야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백두를 투견장에 보내려고 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도망치겠다고. 백두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바다를 건널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백두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인터뷰 중간에 백두가 제 무릎에 턱을 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어요. 지금 백두가 연주 씨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저도 백두를 사랑해요. 백두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주 씨와 백두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탈북자들도 남한 사람들도 모두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연주 씨 이야기에 울었어요. 백두를 지키려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연주 씨 이야기 듣고 우리 개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연주 씨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주 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요. 책이요? 네, 연주 씨와 백두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사랑, 용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6개월 동안 저는 책을 썼습니다. 밤마다 백두 옆에 앉아서 과거를 떠올리며 글을 썼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쓸 때는 울었고 탈북 이야기를 쓸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썼어요. 책 제목은 바다를 건넌 인어와 백두로 정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수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여자분이었는데 책을 읽고 꼭 만나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연주 씨, 책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탈북자인데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연주 씨 책을 읽고 나서 희망을 얻었대요. 정말요? 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연주 씨처럼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백두를 안고 말했습니다. 백두야, 우리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백두는 제 얼굴을 하드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 알아? 1년 전 그 추운 바다에서 내가 너를 안고 헤엄칠 때 나는 그저 살고 싶었어. 그냥 너랑 나 둘이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까지 주고 있어. 백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백두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백두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말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밤의 풍경.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며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백두도 잘 지키고 있고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희망이 됐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백두가 제 발밑에서 따뜻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저를 깊은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평화로운 호수였어요. 물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백두가 호숫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그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